이 마을에서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아야 살아남습니다. 40년간 마을을 지배해온 이장할머니. 모든 비밀을 기록한 수첩 하나로 마을 전체를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온 공황장애 소녀 하은. 할머니는 왜 이 아이에게 집착할까요? 나처럼 만들지 않겠다. 감시인가, 보호인가.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새벽 3시 책상 앞에 앉아있던 하은이 고개를 떨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민수와 서연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급히 방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하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당분간은 완전한 휴식이 필요해요. 진단서에는 원형 탈모, 손떨림 증상, 급성 위염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진단서를 받아든 손이 떨렸고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딸의 손을 꼭 잡았죠. 16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 부모로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병원 복도에서 민수와 서연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은이가 죽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대안학교라도 가자. 시골이라도 좋아. 일단 이 지옥 같은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T 개발자인 그는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서연 역시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기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죠. 결정은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삿짐을 쌌어요. 이삿짐, 차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낮은 산들이 서울의 고층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낡은 정자가 보였고 그 아래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 마을의 이장이자 40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이삿짐, 차가 멈추자 천천히 다가왔죠. 서울서 급하게 온다더니 애 얼굴이 왜 저래? 할머니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 겸 왔습니다. 유양? 공부 스트레스겠지. 할머니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안학교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요. 그래, 알아. 내가 이장이거든. 집은 저기 오른쪽 2번째야. 짐 다 풀면 저녁에 들를 테니 준비해놔. 할머니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하은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이삿짐을 내리는 동안 할머니는 정자에 앉아 계속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일 때 할머니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수첩이 들려 있었죠.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하은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기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시작으로 최영숙, 김 사장, 그리고 이름도 모를 아주머니들까지. 손에는 하나같이 반찬통이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서울서 왔다며? 힘들었제? 최영숙이 먼저 안방까지 들어서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봤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억지로 웃으며 맞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애가 셋이라며? 큰애가 고등학생? 아니, 둘이에요. 하은이랑 시우. 내가 잘못 들었나? 박 이장이 셋이라고 했는데 최영숙이 힐끗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랬나? 나이 먹으니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전혀 가물가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죠. 김 사장이라 불리는 중년 남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좀 오래됐지? 보일러는 괜찮고 수도는 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겨울 되면 추워. 내가 보일러 점검 한번 해줄까?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뭘 우리 마을은 다. 가족이야 안 그래, 이장님? 김 사장이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또 적었어요.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곳이야.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그래야 서로 돕고 살지. 누가 아프면 바로 알고 누가 힘들면 바로 알고 그게 시골 인심 아니겠어? 최영숙이 하은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애가 많이 아팠나 보네. 얼굴이 너무 창백해. 서울은 무서운 곳이지. 애들 다 망가뜨려.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이 딸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죠. 대안학교 간다며? 요즘 문제 아들 많이 온다던데. 김 사장의 말에 민수가 화를 참으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딸은 문제아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요즘 그런 애들이 많다고. 우리 하은이는 착해. 내가 보니까 그래.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은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다만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손이 떨리는 게 보여. 하은이 깜짝 놀라 손을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첩에 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다 보여. 빛맛 봐도 알지.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도 할머니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주방까지 따라와 서연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고에 뭐 있어? 네. 아, 별로 없는데요. 내일 장 보러 가야겠네. 애들 밥 제대로 먹여야 해. 특히 하은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서울 사람들이 뭘 알아? 여긴 서울이랑 달라. 할머니는 냉장고를 들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침범처럼 느껴졌죠. 하은은 견딜 수 없어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는데 할머니가 집 앞 골목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엄마, 6살 시우가 엄마 치마를 잡아 당겼습니다. 저 할머니 무서워요. 계속 우리 집 봐요. 서연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CCTV처럼, 감시 카메라처럼. 밤 11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을 어귀를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골목골목을 살피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수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친절한 척 하면서 들어오니까. 내일부터 조심하자.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말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첫날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챘으니까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 하은이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다 다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할머니의 실루엣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이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듯이,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듯이. 하은의 손은 이불 속에서 격하게 떨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있었어요.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중심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대안학교 첫 등교날 아침, 민수는 하은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학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하은의 손은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괜찮을 거야. 여기는 마음 편하게 지내자. 민수의 위로에 하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왜 저기 계시지? 민수가 이야해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쪽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왔구나, 하은아. 첫날이지? 긴장하지 마. 할머니, 여기는 왜? 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여기 이사장이거든. 민수와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매주 화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아들 돕는다고 학교에 와. 오늘이 마침 화요일이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내가 교무실까지 데려다 줄게.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도 시켜야지. 거부할 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하은을 이끌고 교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죠. 복도를 지나며 할머니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야? 어제 감기는 나았어? 네, 할머니 약 먹고 나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어제 병원 다녀왔다며? 괜찮으시대? 네, 별일 아니래요. 모든 학생의 이름을 알고 집안 사정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교무실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담임교사에게 하은을 소개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이 애가 정하은이에요. 아, 네. 안녕, 하은아. 근데 선생님,
하은이가 좀 예민해요.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아이고, 내가 더 잘 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봤어. 네. 언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김민지 교사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손떨림이 심하니까 글씨 쓸 때 재촉하지 마세요. 애들이 시끄러우면 안 되고요. 조용한 자리 주세요. 그리고 이 애 그림 잘 그리니까 미술 시간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세요. 할머니, 진짜 제가... 됐어. 아버지는 이제 가봐. 나 여기서 아들 일 도와줘야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는 결국 학교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교무실 창문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어김없이 수첩이 들려 있었죠. 하은의 첫 수업이 시작되고 할머니는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그래, 새로운 애. 정하은이 잘 봐줘야 해. 엄마가 또 그러시네. 그 애는 달라. 위험해. 아들 박정훈 이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학교는 엄마 감시 대상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관여? 난 돕는 거야. 내가 뭘 알아?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하은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이 애는 40년 전 나랑 똑같아. 그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애도 금방 무너질 거야. 내가 지켜봐야 해. 엄마! 됐어. 내일이나 할게. 한편 시호는 그날 오후 마을에서 심심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할머니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대문이 열려 있었죠. 할머니 안 계신가? 시호는 마당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셨으니 집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당 한쪽에 낡은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에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보니 두꺼운 수첩 여러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시호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마을 전체 지도였습니다. 각 집마다 이름이 적혀 있고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쟁 작전도 같았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마을 사람들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숙 남편 외도 의심 중, 아들 서울대 삼수 실패, 손자 왕따 경험, 허영심 강암 땅, 두 필지 소유, 약점 체면, 김철수 김 사장 과거 사업 실패 빚 3천만 원 아들, 알코올 중독 치료 이력, 돈의 약함, 약점 과거, 은폐 원함. 시호는 점점 더 깊숙이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자기 가족 이름을 발견했어요. 정민수 IT 개발자. 재택근무 가능. 연봉 추정 1억. 아내와 관계 불안정. 딸 문제로 죄책감 큼. 설득 가능성 높음. 박서연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한 척하지만 내면 약함. 남편 의존도 높음. 딸 집착 심화. 정하은 16세. 공황장애. 자살 위험도 중상. 자존감 최하. 그림 재능 탁월. 매일 관찰 필요. 40년 전 나와 동일 패턴. 정시우 6세. 순수함. 접근 용의. 정보 수집 가능. 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보 수집 가능이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자기를 이용하려는 건가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떨렸지만 계속 셔터를 눌렀어요.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시호는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넣고 장독대 뒤로 숨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인기척이 들렸는데.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호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할머니는 천천히 장독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열어봤어요. 수첩 위치가 바뀌었네. 시호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시우야, 거기 있는 거 알아? 시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거 봤구나. 저는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시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야. 할머니는 왜 이런 거 써요? 그거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시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듯 했지만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건 할머니랑 시우만의 비밀이야. 비밀 지킬 수 있지. 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것뿐이었죠. 착한 애 가봐. 그리고 다시는 남의 집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시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호는 결국 모든 걸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도대체 민수는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는 또박또박했고 내용은 충격적으로 정확했어요. 40년이야. 이 수첩들은 40년간 쓰인 거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이 짓을 해왔다고? 민수는 밤새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약점, 비밀, 관계도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자기 가족의 정보가 가장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새벽 4시 민수는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단순한 마을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마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장악해온 지배자였어요. 대안학교 이사장이 아들이라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었죠. 학교까지 자신의 감시망 안에 두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은. 40년 전 나와 동일 패턴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은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할머니가 새벽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집집마다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점검하는 군주 같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딸은 악몽을 꾸는지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죠. 그것도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수첩 발견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할머니를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났어요. 아침 7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하은이 아침 먹었어? 아직인데요. 그럼 됐네. 미역국 끓여왔어.
성장기 애한테 좋거든. 할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국을 냄비에 옮기며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이게 뭐야? 애들한테 이런 거 먹이면 어떡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하은이 요즘 어때? 학교 적응 잘해? 네, 잘하고 있어요. 손 떨림은? 그건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아는 걸까요? 숨기지 마. 어제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어. 미술 시간에 붙떨어뜨렸다며? 이장님, 왜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내가 이사장 어머니니까. 당연히 보고받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하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하은아, 일어났어? 하은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손이 또 떨리네. 약은 먹었어? 네. 거짓말. 약병이 어제랑 똑같은 위치에 있던데? 하은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약병 위치까지 아는 걸까요? 약 안 먹으면 안 나아, 알았지? 할머니의 말투는 다그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애절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무렵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정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장님, 서울에서 온 그 집 애가 요즘 어때요? 학교 잘 다녀요? 응. 잘 다니지. 애가 착해. 근데 제가 듣기론 문제가 좀 있다던데요? 공황장애라며?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게 우리 마을 이미지가? 이미지? 아픈 애 치료하는 게 이미지. 나쁜 일이야? 최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거죠. 하은이는 좋은 애야. 그림도 잘 그리고. 우리 마을에 저런 재능 있는 애가 온 게 다행이지. 김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장님, 요즘 대안학교 애들 문제 많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 미치면 영향? 네 아들은 10년 전에 여기서 뭐 했는지 기억 안 나? 김 사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펼치지도 않고 말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여기 와서 6개월 치료받았잖아. 그때 누가 도왔는지 잊었어? 그건 입 다물고 있어. 남의 집에 걱정할 시간에 네 집이나 챙겨.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은의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재능 있는 애가 왔어? 하은이라고. 그림 천재야.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는데 여기서 나을 거야.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은 곧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지금의 하은과 똑같은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1985년 5월 10일.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맞았다. 밥을 태웠다고. 동네 사람들은 모른 척한다. 외지 사람이라고 무시한다.
죽고 싶다. 1985년 7월 3일. 우물에 뛰어들려다 참았. 정훈이 생각이 났.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1986년 2월 18일. 더는 당하지 않겠다. 이 마을 사람들의 약점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청소년 공황장애 치료법을 입력했어요. 수십 개의 논문과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읽고 서울의 정신과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은이라는 16세 여학생입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는 하은의 상태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이 아이를 40년 전에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하은과 시우를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이 거부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흙 만지는 게 치료에 좋대. 내가 알아봤어? 하지만 하은이가 힘들어하면 힘들면 쉬면 되지. 가만히 방에만 있는 것보다 나아. 텃밭에서 할머니는 하은에게 상추, 모종을 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파고 살짝 넣어. 너무 깊으면 안 돼.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종이 자꾸 떨어졌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예전에 힘들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많이. 너보다 더 심했을 거야. 어떻게 견뎠어요? 견딘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지. 그게 다 달라. 하은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아파 보였거든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건 네 엄마한텐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알자. 네. 왜요? 엄마가 알면 걱정할 거야. 나중에 내가 완전히 나아지면. 그때 말하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무섭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마을 출입 제안이었어요. 요즘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요. 우리 마을 분위기랑 안 맞아요. 최영숙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래요. 서울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애들한테도 나쁜 영향 줘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대야. 우리 마을에 젊은 애들이 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하지만은 무슨 너희 애들은 다 서울 가고 싶어 안달인데 서울 애들이 여기 온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야.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우리 손자는 의대생이라고 자랑하면서 왜 남의 집 애들은 무시해? 최영수, 너 말이야. 최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 한거는 기각이야. 더 이상 이런 얘기 꺼내지 마.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최영숙
경계 강화 필요. 하은이에게 해가 될 가능성 있음. 김 사장 약점 재확인 필요. 흔들리고 있음. 할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낮에 하은에게 보여준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밤 11시 할머니는 다시 마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네 집 앞을 지나다 하은의 방불이 켜진 걸 봤어요. 창문 너머로 하은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붓을 놓지 않는 하은의 모습이 40년 전 자신과 겹쳐 보였어요. 꼭 살아남아야 해. 하은아, 나처럼 괴물이 되지 말고.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에 든 수첩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안에는 마을의 모든 비밀이, 그리고 할머니 자신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고 지키기 위해 지배하는 삶. 그게 박순자 할머니가 40년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아침, 할머니가 하은을 데리고 마을 회관 앞에 섰습니다. 회관 벽면은 낡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할머니는 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하은을 돌아봤죠. 여기에 그림 그려줄 수 있겠어? 마을 벽화? 하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해볼게요. 좋아, 추석 전까지 완성하자. 이틀 동안 하은은 벽 앞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고 다시 수정하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붓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 옆에서 물과 간식을 챙겨주며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잘 그린다. 역시 서울 애는 달라.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뻐 보일 줄이야. 하은이 그린 벽화는 마을의 사계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논밭,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그 중심에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은도 모르게 그렇게 그린 것이었죠. 최영숙이 다가와 벽화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장님이 중심에 있네? 역시 이 마을은 이장님 마을이지. 비아냥거리는 투였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마을은 분주했습니다. 집집마다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명절 옷으로 갈아입었죠. 할머니 집은 특히 더 바빴습니다. 서울에서 손자가 내려오기 때문이었어요. 오후 2시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박준호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준호, 잘 있었어? 네. 할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괜찮아, 이렇게 오면 되지. 준호는 트렁크에서 큰 선물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건강식품, 옷, 신발. 하나같이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오후 4시 마을 사람들이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추석 잔치가 열리는 거죠. 각 집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졌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자랑하듯 아들과
손자를 소개했어요.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순의 가족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은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해하며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호는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았고 민수와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죠. 준호가 하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벽화를 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벽화 그린 사람이 너구나. 실력 좋던데?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하은을 훑어봤어요. 서울에서 왔다며? 여기는 왜 온 거야? 건강이 안 좋아서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시는구나. 준호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우리 할머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 마을의 실세라는 거 알지? 할머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못 살아 모르시죠?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지내 할머니 말 잘 듣고. 그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해가 지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하은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음악 소리가 귓전을 울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지하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쿵. 하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은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연도 뒤따라왔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하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그 눈에는 40년 전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하은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과호흡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하자 곧 의식이 돌아왔죠. 할머니는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민수와 서연도 함께 있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하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하은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웃고 있었죠. 괜찮아?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하은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죠. 사진 옆에는 우울증 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뒤집어 보여줬어요.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만들지 않겠다. 하은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약함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곧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마을에 낯선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세단과 SUV 서너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 마을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재고 사진을 찍었죠. 마을 회관 앞에서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하은이 그린 벽화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이틀 후 마을 전체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 설명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개발업체 이름은 한빛건설. 대표는 한동욱이었습니다. 설명회 당일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 선 한동욱은 40대 후반의 당당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는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조감도를 띄웠습니다. 조감도 속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리조트 건물, 수영장, 골프장, 레스토랑. 현재의 낡은 집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안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 있었죠. 한동욱이 프레젠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땅값 상승률 예측, 그래프, 고용 창출 효과, 마을 주민 우선 혜택. 숫자들이 화면에 떴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표정이 점차 탐욕으로 물들어갔어요. 특히 김 사장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맨 뒤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펼치지 않았어요. 단지 한동욱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김 사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흥분이 역력했어요. 한동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지목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죠.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계약할 수 있는지, 자신의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는지. 한동욱은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숙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물은 것은 단 하나,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한동욱은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동욱과 눈을 마주쳤어요. 한동욱의 얼굴에 잠깐 긴장감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반대한다고. 이 개발은 마을을 망칠 거라고. 대안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한동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안학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할머니만 고집을 부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불만과 원망이 섞이기 시작했죠. 김 사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솔직히 대안학교 때문에 마을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드는 게 낫다고. 최영숙도 동조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다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김 사장, 최영숙, 그리고 자신을 피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40년간 지켜온 마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동욱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한동욱은 민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수는 의아해하면서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동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자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서울의 최고 병원, 최고 의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조건은 단 하나, 이 개발건에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물었어요. 한동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 가족을 신경 쓴다는 걸 알고 있다고. 민수가 반대하면 할머니 편이 더 강해질 거라고. 민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욱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떠났어요. 명함 뒷면에는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였죠. 민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서연과 민수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의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서울의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할머니를 배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얼마나 신경 써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 방식이 때론 부담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이 사라진 것이었죠. 할머니는 평생 그 수첩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수첩이 없었어요. 비밀 방의 다른 수첩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첩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죠.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 앞에 모였습니다. 김 사장이 앞장서서 말했어요. 이제 개발에 동의하라고. 마을의 미래를 막지 말라고. 할머니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고. 최영숙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을을 너무 오래 지배했다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약점을 알고,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켜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할머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40년의 관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비밀방으로 가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들은 아직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 관계도, 기록들. 하지만 수첩이 없으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힘은 그 수첩에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한동욱일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 중 누군가일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순의 집이 보였어요. 하은이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할머니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한동욱은 고급 호텔방에서 할머니의 수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이제 할머니는 끝났다고. 마을은 서서히 한동욱의 소나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40년 전부터 이어진 복수가 있었죠. 수첩이 사라진 지사흘째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순찰도 멈췄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창문은 꼭 닫혀 있었고 대문 앞에는 신문이 쌓여갔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저녁 그는 결심하고 할머니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한 방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죠. 문을 열자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전실 같았습니다. 벽 한쪽 전체에 마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각 집마다 사진이 붙어 있었고 빨간 실과 파란 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마치 범죄 수사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았습니다. 다른 벽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황변한 신문들, 오래된 사진들, 메모지들. 수십 년의 시간이 그 벽에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민수는 한 신문 기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1985년 8월의 지역 신문이었어요. 외지 며느리,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 시도. 기사에는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젊은 여자. 민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시집 온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외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매를 맞았다고. 결국 우물에 뛰어들었지만 다행히 발견되어 살아났다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박순자 씨, 정신과 치료받으며 회복 중. 마을 부녀회, 집단, 따돌림 혐의 부인. 박순자 씨 남편, 아내 편들지 않아 논란. 민수는 벽을 따라 걸으며 더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985년 5월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악필이지만 또렷한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맞았다. 밥을 태웠다고. 뺨을 3대 맞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서울년이 못나서 그렇다고 했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왜지 사람이라고. 말투가 이상하다고.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걸까? 다음 페이지. 남편은 나를 안 믿는다. 어머니 말만 듣는다. 어제 어머니가 거짓말로 나를 때렸는데 남편은 내 말을 안 믿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다. 완전히 혼자다. 7월의 일기. 죽고 싶다. 정말로 죽고 싶다. 하지만 정훈이 생각이 난다. 3살짜리 아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끔찍한 사람들 손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8월의 일기는 짧았습니다. 오늘 우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살았다. 왜 살았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부터 일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 미친년이라고 한다. 좋다. 미친년이면 어떤가? 이제 더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약점을 찾았다.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 증거도 있다. 이걸로 입을 막을 수 있다. 최영숙네 집안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 김 사장은 과거에 사기를 친 적이 있다.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이게 힘이다. 1986년의 일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슬프지 않다. 이상하게도 전혀 슬프지 않다. 이제 나와 정훈이만 남았다. 우리를 지켜야 한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내가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1987년 마을 이장이 되었다. 40살 여자가 이장이 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모두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피해자에서 지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의 약점을 수집한 거죠. 벽의 다른 부분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마을에 들어온 모든 외지인 가족들. 할머니는 그들을 하나하나 보호해왔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민순의 가족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의 진단서 사본, 학교 기록, 심지어 서울에서의 상담 기록까지. 할머니가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는 자료들이었어요. 하은 사진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나와 똑같다. 절대 나처럼 만들지 않겠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킨다. 민수는 다음 벽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한동욱의 자료가 가득했어요. 한동욱의 가족 사진, 신문기사, 회사 정보,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 한 장.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할머니를 둘러싸고 웃고 있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의 얼굴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지금의 한동욱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죠. 한철수, 나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 1990년 사망. 아들 한동욱.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동욱은 그냥 개발업자가 아니었어요.
40년 전 할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개발이 아니라 복수였던 거죠. 책상 위에는 최근 인쇄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욱의 개발 계획 분석,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발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 민수는 IT 개발자답게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별 계약 조항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세보다 높게 보상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마을 전체가 개발되면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특히 대안학교 부지는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후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어요. 리조트 관리 규정상 원주민 거주가 금지되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헐값에 땅을 팔고 쫓겨나게 되는 거였어요. 모든 이익은 한동욱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기사, 일기장, 계약서, 사진들.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붙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은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옆에 섰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40년간 지배하고 동시에 지켜온 마을. 이제 그 마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을 닫기 전 할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한 사람. 괴물이 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지키려 했던 것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한동욱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 40년 전의 비극이 반복되도록 둘 수는 없다는 것. 민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 마을 전체에 긴급 소집 문자가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오후 2시 마을 회관.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개발에 동의하는 건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가? 한동욱도 초대받았어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2시 할머니가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김 사장, 최영숙, 그리고 한동욱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동욱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그가 왜 이 마을을 개발하려는지 진짜 이유를 밝히겠다고. 한동욱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스크린에 띄웠어요. 30년 전 사진. 젊은 할머니를 둘러싸고 웃고 있는 사람들. 할머니는 그중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한철수, 한동욱의 아버지.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이 사람이 자신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다고. 외지 여자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한동욱이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개발 계약서였어요. 민수가 IT 지식으로 분석한 자료였죠. 할머니는 숨겨진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개별 계약 후 헐값 수용, 대안학교 부지만 100배 차익, 개발 완료 후 원주민 거주, 금지 조항.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김 사장과 최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한동욱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증거는 충분하다고. 계약서 원본과 법률 자문 의견서가 다 있다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IT 개발자로서 계약서의 디지털 서명과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한동욱이 여러 번 수정한 흔적이 다 남아있다고. 한동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라졌던 그 수첩이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수첩을 빼돌린 사람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뺏기게 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별로 준비한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 앞에 섰습니다. 수첩의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10년 전 그의 아들이 이 마을에서 치료받았던 기록.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뻔했던 일.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도왔는지. 김 사장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아들도 문제아였는데 왜 하은이를 문제아라고 부르냐고. 다음은 최영숙 차례였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최영숙의 손자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일, 전학을 3번이나 다녔던 일, 그때 할머니가 대안학교에 연결해 줬던 일. 최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어요. 당신 손자를 도왔던 그 학교를 왜 없애려 하냐고. 하나씩, 한 명씩.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상기시키는 것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왔다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얼굴에 번졌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동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한동욱의 아버지 한철수, 그 사람의 비리 기록, 마을 공금 횡령, 토지 투기, 심지어 폭행 전과까지. 할머니는 30년간 이 모든 증거를 보관해왔던 것이었어요. 한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당신 회사는 끝난다고. 아버지의 과거가 드러나면 당신의 현재도 무너진다고. 한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할머니의 기록은 단순한 약점 모음이 아니었어요. 이 마을의 역사였고 동시에 무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고.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한동욱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을 쓰며 협박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할머니 쪽으로 마음을 돌린 상태였죠. 한동욱은 결국 회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마을을 떠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관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곳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처음 왔을 때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이 마을이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줬다고. 하은의 고백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 사장이 먼저 일어나 사과했어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최영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와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떨림이 많이 줄어든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 벽화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은이 그린 그림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마을의 사계절, 그리고 중심의 선할머니.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호자이기도 했죠. 1년 후, 하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떨림은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대안학교에서 미술 특기생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은이 그린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제목은 상처받은 자들의 안식처.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이삿짐 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전학생 가족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죠. 할머니가 정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이미 3페이지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새 가족을 바라봤어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이도 지켜주실 거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자신은 이 마을의 수문장이라고. 하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도 돕겠다고.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민수와 서연도 다가왔습니다. 넷은 함께 새 가족을 맞이하러 걸어갔어요. 할머니가 제일 앞에서 걸었고 하은이 그 옆을 따랐습니다. 서연이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자 제일 든든한 사람이라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비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가족의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민수네 가족 사진 옆이었죠. 할머니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어요. 정민수 가족 보호 완료. 이제 우리 편. 하은 완전히 회복. 더 이상 40년 전의 나와 같지 않음. 성공.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숟가락 개수를 아는 건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고.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주기 위해서라고. 누가 굶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알기 위해서라고. 할머니의 집, 마을 전체, 그리고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있었어요. 40년간 지켜온 수문장. 괴물이 되어서라도 약자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사람. 할머니 방의 불빛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은 마을을 지키는 등대 같았습니다.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이 박순자 할머니가 4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켜두게 될 불빛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니라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